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잇따라 등판합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이죠. 이 대선 선대위 해단식 이후에 약 2달 만에 이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이재명 상임고문, 진보 텃밭이라고 하는 인천 계양을을 출마지로 낙점을 했습니다. 먼저 여야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지도부가 이재명 상임 고문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내 입성해서 본인에 대해서 진행되려고 하는 여러 수사에 대해 가지고 방탄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도는 국민들에게 규탄받을 수밖에 없다. 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5선을 한 진보의 텃밭입니다. 인천 계양을. 하지만 이재명 고문,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하니까 이젠 후보네요. 후보 본인 입장에서만 큰 어떤 인연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으로 출마를 한다고 할까요? 근데 이번 보궐선거의 특징이 이따 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이재명 상임고문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간에 이재명 고문은 인천 계양을하고 뭐 정치적 연고가 없죠. 예. 경기도지사를 지낸 분이니까 네. 당연히 경기도 쪽에 출마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네. 다 아시다시피 인천 계양을은 이번 대선에서 네. 이재명 후보가 거의 9%포인트 차로 이긴 곳이에요. 예. 인천 자체가 말이죠. 네. 게다가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합니다만 민주당에 내리 5선을 한 적이고 그러니까 예. 이제 정치적 선거 환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데요. 민주당에게 말이죠. 네. 근데 그 지역에 간다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 비판이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일단 그러나 정치 활동이나 출마는 뭐 자유니까 우리가 네. 그걸 비판할 수는 없어요. 예. 국민 선택 여부에 달린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대선이 끝나고 불과 짧은 기간인데 네, 2달 정도입니다. 예, 2달. 이런 예가 네. 없거든요. 예. 그리고 대체로 비록 뭐 24만 표 차에 불과하지만 패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숙의 시간이나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우리 정치 문법이었고 예. 과거 이제 후보들도 그렇게 해왔어요. 예. 김대중 후보도 그랬고 과거에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고 후보 시절 이제 네. 패배한 이후에. 근데 아무튼간에 지금 뭐 수사에 관련된 그런 방탄 출마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여전히 존재하고 말이죠.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했다고 보는데 네. 저는 박영선 전 장관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봤어요. 예. 그러니까 원칙과 공정이라는 가치 앞에 더 혼란스럽다. 네. 이런 얘기를 박영선 전 장관이 했더라고요. 민주당 네. 소속이죠 네. 물론. 다가올 미래가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뼈에 사무치는 노무현의 애절함과 그리움 이런 걸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 말하면 전 이 자체를 가지고 뭐 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린다기보다도 우리 정치가 자꾸 왜소화되는 것 같아요. 정치가 커다란 틀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단 그냥 권력, 그다음에 뭐 직위 이런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좀 혼란스럽고 특히 이제 이게 대선의 연장전 그대로예요, 완전히. 예. 그다음 분당갑에 또 안철수 위원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50% 예. 100%예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간에 안철수 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고문도 그렇고 좀 험지 출마를 하든지 그럼. 아주 두 분이 다 아주 그 꽃길을 가는 그런 길이거든요. 분당갑은 또 한 12% 이겼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런 뭐 비판 뭐 자유롭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치가 너무 왜소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험지도 아니고 꽃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큰 정치를 하는 대선급 주자들의 행보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조금 전 박영선 전 장관이 SNS에 원칙과 공정 앞에 혼란스럽다 이런 당내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게 이재명 고문의 어제 SNS 입장이었습니다.
아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뭐 성남FC 후원금 의혹 또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거 이른바 방탄 출마 아니냐는 주장을 야권에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선 패배의 책임이냐 아니면 개인의 정치적 목적 안위를 위한 것이냐. 우리 장 교수님은 어디에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무게를 두십니까? 일단 개인적 실리도 있지만 정치적 명분도 있고 네. 지금 뭐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시간표가 과거의 패턴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네. 사실은 양쪽에서 승복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지금 선거의 어떤 승부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 같고 네. 바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선의 그런 지지층이 그대로 견고하게 지금 묶여 있고 예. 그래서 대선 지방선거에서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들이 또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고 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또 최근에서 윤석열 지지율, 대통령 당선인 지지율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조기 등판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물론 뭐 조금 과거와 같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반성의 기회도 갖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도 갔다 오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조급한 것은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의 두려움. 뭐 첫 번째는 정치적 상황 변화가 어떻게 올지 모른다. 뭐 대장동 문제도 얘기했지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보면은 안철수 지금 뭐 이제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이재명은 후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둘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당대표를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대선이 끝나지 않았고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패배자가 자숙해야 된다는 것은 6.1 지방선거에서 그런 것들은 다 사면이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조기 등판이 되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소수 정당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네. 국회의 시간으로 돌아왔다. 네. 대통령이 취임하지만 국회에서 제도화와 입법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힘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보다도 새로운 어떤 정치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해서 네. 국회에서 차기 대선이라든가 정치력의 어떤 시험대에 올랐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정치적 시간표가 어떻게 보면 조기 등판을 좀 나은 거 아니냐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대선 후에 2달 만에 지금 전국적인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어떻게 치러내느냐에 따라서 당내 입지가 굳어질 수도 있을 거도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고문이 이제 원내 진입을 하면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치 활동에서 입지가 좀 생기겠죠. 게다가 예. 지금 어차피 뭐 이재명 고문은 이제 차기 대선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일 거고 예. 그렇다면 당권을 도전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는 건데 당권을 이제 원외에서 도전하는 것보다는 원내에 네. 진입을 해서 당대표에 도전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그건 분명할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이른바 실리라는 건데 예. 수사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이고 예. 근데 아무튼 근데 이런 생각도 갈 수 있어요. 민주당 내에 이재명 고문의 출마에 대해서 아까 박영선 전 장관 얘기도 예. 했지만 뭐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반대하는 것 같고요. 네. 뭐 일부라 하더라도 이재명 고문의 개항을 출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분명히 존재해요. 민주당. 네. 그래서 우리 정치라는 게 도대체 앞이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예. 이게 뭐 대단히 다이내믹한 정치인데 배지를 단다고 해서 오히려 달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 이재명 고문이 좀 지역구 의원에 묶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리한 게 분명히 많아 보이는데 네. 밖에서 크게 정치를 하면서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배지를 달고 하는 게 일견 유리해 보이지만 지역구 의원에 묶이는 그러한 효과도 분명히 있다. 예. 부정적 효과. 그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전자 쪽에도 무게를 둔 것 같아요. 예. 지방선거라는 것도 있고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고 네. 이미 뭐 출마 선언 이제 하는 거니까. 네, 뭐 잠시 후 11시로 네. 지금 지켜볼 수밖에 예정이 없다고 돼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예. 네, 안철수 위원장 이재명 고문을 겨냥해서 대장동 문제를 내가 직접 파헤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대선에 이어서 대장동 2라운드로 가는 겁니까?
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가 된다면 안철수 후보가 된다면 그 예정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대장동 이슈가 국민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사실은 지난 대선에 대장동 문제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네.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보궐선거고 네. 대선보다도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당갑의 후보가 이재명 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다소 식상할 소재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예. 최고의 무기, 공격할 무기는 대장동이라고 봅니다. 국민들한테 대장동은 이재명 것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계속 공격을 해왔고 그 네. 기조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어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분당갑에 나오고 싶지만 네. 그것을 약간 예봉을 피해서 인천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전략적으로 네.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인천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과거에 대선에서 대장동 문제에서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허공에 대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물론 전체적인 판세의 영향은 모르겠습니다. 뭐 경기도지사 판세의 영향을 이 문제로 영향을 끼칠까 그런 것들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현재 여론 쪽 지지를 보면은 대장동 이슈보다는 어떤 인물의 이슈 파이팅 이런 것들이 유권자한테 더 호소력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안철수 위원장 오후 2시 반에 이제 국회에서 분당감 네. 출마 기자회견 엽니다. 판교에 내가 안랩을 지었다. 그러면서 분당과의 어떤 연고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출마 명분이 될까요? 그런 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뭐 회사 본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학교를 졸업하거나 여기서 태어났거나 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출마 명분을 조금 희석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된다면 여기 출마가 이재명 후보의 개항 출마, 인천 출마를 어느 정도 서로 상쇄시키는 네. 그런 어떤 그 모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물론 뭐 출마는 자유지만 일단은 뭐 선택을 했다면 인수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지난 대선에서 공동정부를 하기로 선언했고 네. 그래서 인수위원장 하면서 끝나면 마땅히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역할을 네. 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분당갑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단수공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데 네.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당시 후보와 네. 상당히 지금 밀접한 그런 네.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들리고 그래요. 특히 2015년 7월 14일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윤상현 후보가 새누리당 사무총장인데 그때 15석에서 11대 4로 새누리당이 그때 승리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민주당 공동대표가 지금 안철수 그리고 김한길 이 두 공동대표인데 그때 패배를 해서 예. 안철수 후보가 그때 당대표에서 물러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보면은 현재 뭐 윤석열 후보와의 어떤 공동정부의 마무리 차원에서 박민식 후보도 지금 후보로서 등록돼 있지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단수 공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일단 내일 출마 지원서는 낸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셨지만 안 위원장 인수위 끝나고 나면 당장 뭘 할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국회에 진입해서 자신의 정치 공간을 만들어서 길게는 이제 또다시 대권까지 보겠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분석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도 당연한 마찬가지고 건가요? 안철수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일단 원내 진입하는 게 자신들의 대권 도전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현실 권력적 측면에서 당연하죠. 예. 당연한데 제가 그 이재명 부분에 이 인천 계양을 출마도 별로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안철수 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분당갑에 안랩이 있는 것과 네. 그 정치적 연고하고는 좀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지금 대선 주자급 후보들 그리고 이재명 고문 뭐 직접 출마를 했고 마지막 예. 최종 이제 본선까지 네. 안철수 위원장은 뭐 본선까지 가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대선 주자들인데 이렇게 선거 끝나자마자 보궐선거에 이렇게 나온다는 게 네. 제가 아까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이건 안철수 위원장이나 이재명 고문이나 50보 100보다 굳이 따지면 그래도 뭐 안랩이라는 그 회사가 이제 판교에 있고 분당 갑에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였고 김은혜 의원은 이제
전 의원입니다만 지금 출마를 경기도지사로 예.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건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대선 주자들이 조금 호흡을 좀 길게 갖고 예. 가다듬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좀 일단 하자. 그런 것들로 보여서 좀 씁쓸합니다. 어쨌든 좀 기본적으로 두 분의 출마에 대해서 좀 비판을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안 위원장 성남 분당갑 출마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전략공천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미묘한 입장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미 이 당선인 특보를 맡은 박민식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내부 반발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략공천은 아니고 당수 공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아까 주셨습니다. 뭐 어떻게 조만간 정리가 되겠죠. 어쨌든 두 후 대선 후보의 참전으로 판이 커졌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나란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과반 승리를 각각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역시 관건은 이제 수도권 지역을 누가 승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안철수, 이재명, 안철수 두 사람의 등판이 이번 지방선거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선의 연장판이고 지지층이 지금 결속이 돼 있어서 더 흩어지지 않고 있고 네. 다만 2030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예민하게 봐야 될 것이 특히 이제 최근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 뭐 예를 들어서 군에서 200만 원 사병 월급 봉급 이런 것들 문제가 있어서 2030은 흔들리고 있고 네. 그리고 지난 대선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또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도 발동할 수가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난 지방선거 때 보수 정당이 두 곳 승리하고 제주도는 원희룡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네.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도 성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기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충청권 중심으로 해서는 보수 정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고, 네. 관건은 지금 수도권이 아닙니까? 서울, 네. 경기, 인천 네. 세 곳에서 누가 두석을 먼저 가져오냐. 네. 그것이 저는 최대의 어떤 이 지방선거의 표심을 해석하는 가장 네.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 서울은 지금 일단은 뭐 국민의힘이 약간 우세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네. 이제 앞으로 전국의 여러 가지 새 정부 출범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의 도발도 있고 여러 가지 공약 관련해도 있고 새 정부 출범의 어떤 내각의 진영 포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리고 2030 표심이 있고 해서 네. 봐야 될 것이고 경기 인천이 저는 승부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경기 인천에서 네. 만약에 민주당이 두석을 가져간다면 네.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선방했다. 네. 이런 이제 해석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네. 경기 인천 선거가 가장 저는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도 어떻게 보면 크게 성별로 나뉘었던 2030 유권자의 표심, 또 수도권, 그중에서도 특히 경기 인천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이 이제 모레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장관 가운데 청문회 통과는 4명뿐이에요. 거의 뭐 반쪽 출범이 확정적인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지금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잠시 법요식이 열리고 있는 조계사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을 이틀 앞둔 윤석열 당선인 지금 봉축 법요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봉축 메시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누리에 퍼지는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 분 한 분의 희망이 담긴 연등을 보니 우리의 마음도 더욱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불교계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기에 뜻깊은 오늘의 이 자리도 있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연등회의 연등행렬이 3년 만에 다시 열려 코로나로 그늘진 우리 사회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한국 불교는 늘 우리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국난 극복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불교의 문화유산은 우리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봉축 표어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공동체를 위해 연대와 책임을 다한다면 매일매일이 희망으로 꼽힐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도전과 위기가 있지만 다시 새롭게 도약하고 국민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다시 한번 봉축드리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계사 대웅전 현장 연결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의 봉축 메시지 듣고 오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이틀 앞두고 청문회 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출범을 앞뒀는데도 불구하고 장관 4명만 지금 청문회를 통과했고 반쪽 출범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불투명한데 이럴 경우에 청문 보고서는 뭐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는 좀 다르죠. 다수당인 현재까지는 여당입니다. 민주당이 임명 동의안 부결시킬 경우 초대 총리 임명부터 차질이 상당히 불가피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이른바 연계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통과시키고 네.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몇 명의 그 장관 후보자들이 있어요.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한동훈 네. 법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뭐 지금 이제 6명 정도를 지금 낙마 대상을 꼽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 정의당도 그렇고 말이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예. 말씀처럼 장관은 이제 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게다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송부해 주시오라고 다시 국회에 요구했어요. 예. 그 열흘 이내에 송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날짜를 이제 열흘로 잡을 수도 있고 이틀, 3일로 잡을 수도 있는데 9일까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레가 이제 취임식이니까 내일까지 보내주시오. 이렇게 예. 이제 보냈어요 국회에다가. 왜냐면 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으니까. 예. 그거는 임명 강행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임명 강행 예, 메시지라고. 예. 정호영 후보자도 현재의 기류로 봐서는 임명할 것 같아요. 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예. 국민들의 여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호영 후보자가 또 낙마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첫 정부 이 새 정부의 출범부터 굉장히 그 이제 동력이 떨어진다는 판단하는 것 같은데 예. 예. 민주당이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이제 낙마시킬 것이냐 낙마시키는 것도 민주당에게 좀 부담일 겁니다 아마 예. 아무튼 새 정부 출범하는데 게다가 또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통과시키고 몇 명을 낙마하는 이른바 연계의 전략인데 그건 전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 바람직하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그 물밑 접촉이 저는 가동이 좀 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현재는 민주당은 그렇게 아니라고 반박은 전 하고 근데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잘 갈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렇게 네. 누구 통과시키고 그 대신 이렇게 갑시다라고 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게다가 예.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는 한덕수다라고 유일한 예, 총리라고 유일한 총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얘기를 신뢰를 했죠. 보냈기 때문에 네.
밀고 가겠다. 근데 밀고 가야 뭐 어쨌든 그 키는 총리 후보자는 국회가 지고 있는 거니까 민주당이 네. 다수석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반쪽으로 출범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인수위 이제 끝나가는데 이렇게 신구 권력이 충돌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그런 것도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아마 이제 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인준이 안 되면은 김부겸 총리가 이제 추경호 네. 경제부총리에 제청을 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장관 후보자를 제청한 네,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총리 그렇게 되면 대행으로. 처음부터 게다가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네. 뭐 이제 이 지금 양당의 그 충돌은 뭐 굉장히 강대강으로 극한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일부 장관들에 대해서 민주당 상당히 부적격하다. 네. 의혹을 넘어서 수사가 필요한 그런 후보자들이다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목 잡기부터 한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속내도 조금 많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면 국민 수용성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다는 듯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러한 부분이 혹시 6월 지방선거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정치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이것이 임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임명하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네. 본격적으로 저는 국회 시간이 됐고 그때는 뭐 발목 잡기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민주당도 조심스러운 것이 액션을 하지만 말은 그래도 상당히 지금 자제하고 있는 것이 6.1 지방선거 때 발목 잡기 네.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경기 인천 지역의 표심이 상당히 쏠린다. 현 정부에 쏠린다 하면은 네. 지방선거 패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뭐 장관 임명은 정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워딩처럼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과연 임명을 할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임명을 하면 국무총리 표결에서도 저는 부적격하다 이렇게 민주당이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물론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정부라든가 이명박 정부 때도 김대중 정부 때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국무총리에 했다가 6개월 동안 총리 서리로 네. 그렇게 지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역대 정권, 특히 정권 교체기에는 총리 후보가 네. 상당히 견제의 대상,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표결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런 말 그리고 인수위에 전달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는 물론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9일까지 답변을 해라. 국회에서 오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 네. 뭐 이렇게 뭐 되지만 국정 동력이 저는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고 출범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네.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내일 이제 이번 인사청문회 하이라이트죠. 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 한 후보자를 겨냥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굉장히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뭐 부모 찬스로 딸 스펙 쌓기 의혹도 불거졌고 또 검수 완박에 대한 강력한 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이 상황인데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좀 다뤄질까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야말로 지금 여야 대치에 가장 접점에 있는 인물이에요. 예.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가 예. 낭만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네.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모레 되는 거니까 예. 윤 대통령 입장에서부터 한동훈은 포기할 수 없다. 네. 극단적으로 좀 더 거칠게 말씀드리면 한덕수는 포기할 수 있어도 한동훈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기류를 좀 읽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게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렇게 읽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내일 청문회가 물론 딸 스펙 의혹도 나오고 그렇겠습니다만 그게 청문회 그 주된 주장은 아닐 것 같고 결국 예. 검수완박일 겁니다. 아마 예. 검수완박이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가칭 그 중수청이 예.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현재 예. 뭐 독립기구로 갈지 법무부 산하외청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수사를 두고 지금 아주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후보자를 둘러싸고 내일 이제 게다가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현재 문재인 정권입니다만 문재인 정권 때 가장 그 좌천되고 됐던 인물이에요. 가장 대립을 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아마 가장 첨예할 텐데 이 부분 뭐 어쨌든 첨예하게 서로 주장을 할 거예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이고 검찰 관련 얘기가 나올 텐데 아무튼 뭐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네.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청문회에서는 날선 공방이 이어지겠지만 네. 임명은 강행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이번 주 전국 상황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